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실무편 마지막 문제 3번 볼 겁니다. 문제 3번은 우리가 법인 신고 내역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출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 다른 것도 다 생략합니다. 지금 앞에 이제 서식 작성하는 연습이라던가 기존 신고 내역부터 옮겨 적자 뭐 이런 것들 기본 강의 때는 하나하나 다 같이 해봤지만 여기서는 뭐다? 조사 적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무조정 사항만 도출하는 걸로 지금 압축 특강을 구성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들으시고요. 필요한 부분 들으시고요. 자, 적출 사항 1번입니다. 상품 100개를 거래처에 1억 1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판매하였으나 이걸 누락했대요. 조사 종결의 현재까지 동 매출 대금의 행방을 알 수 없어요.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율의 60%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들어온 현금을 우리는 마치 뭐처럼 처리한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해버린다, 봐버린다 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과세되지, 그러니까 면세 품목이 있는데 이 경우는 현금 매출이면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경우를 물어봤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회사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매출 100원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물건을 팔면은 과세되는 물건을 팔면은 부가가치세만큼 10원을 내가 대신 받아서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소비자 대신 내가 나라에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10원은 내 입장에서는 잠시 맡아두는 거예요. 뭐죠? 부채죠. 나중에 나가야 돼, 이 10원은.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부채 10원으로서 내가 10원을 받은 거잖아. 현금 110원 받은 거 중에 100원은 나의 매출, 10원은 내가 맡아둔 돈, 부채. 그렇죠? 오케이. 아무튼 내가 받은 현금은 내 매출 100원과 부채 10원인데 이 110원을 아예 다 누락했다는 거예요. 이 110원을 누가 가져간 걸로 본다?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봐서 입금 산입, 현금 매출 누락 110원 어떻게? 상여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현금 매출 100원만 상여로 처분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기 쉽습니다. 매출 누락했으니까 매출만 상여로 처분할래. 그러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 10원 포함해서 110원. 여기서는 지금 100만 단위니까 1억 1천만 원을 상여로 처분하고요. 그리고 또 뭐 놓치면 안 돼요? 왜 사라졌죠? 뭐 놓치면 안 돼요? 너 왜 사라졌니? 아, 여기 있다. 깜짝 놀랐네요. 밑으로 숨었네요. 잠깐만요. 여기 뭐 있는데? 잠깐만요. 너 되게 당황스럽네. 너는 왜? 이런 왜 어디 갔어 너? 자, 할 수 없다. 자, 또 임시방편이 있죠? 자, 펜. 자,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이거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죠, 부채. 부채에 대해서 뭡니까? 인식해야죠. 우리는 아예 안 했잖아요. 회계상 송금 산입 부가가치세 예수금 1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인식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뭐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재고 자산이 사라졌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인식 안 했지? 매출 원가율이 몇 프로? 60%잖아요. 재고자산 6천만 원 사라지면서 이걸 매출 원가 6천만 원 이걸 인식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송금 산입 재고자산이라고 써도 되고 매출 원가라고 써도 돼요. 6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세무조정이 3개가 나왔습니다. 놓치지 말고. 자, 문제 3번은 서식이 3개였어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이렇게 각각이 있기 때문에 자, 있기 때문에 우선 뭐다? 현금 매출 누락 1억 1천만 원 상여 가산 조정이죠. 1번이. 2번은 뭡니까? 예수금 부채 인식하는 거예요. 1천만 원 송금 산입 예수금 1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매출 원가 여기 재고자산이라고 적어도 돼요. 송금 산입 매출 원가 재고자산 6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출사항 1번을 풀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2번 보겠습니다. 2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당황했었는데 사라졌었잖아요. 잠깐 오른쪽에 사라져가지고 당황했었는데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24년 6월 9일에 뭐 제품 A를 3억 원짜리를 팔면서 이런 조건으로 팔았대요. 계약 내용은 1억, 1억, 1억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받겠다. 기간은 뭐 이렇게 나눈다. 이걸 여러분 먼저 뭐 해야겠어요? 할부 판매인데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인지 단기 할부 판매인지를 구별해야겠죠? 자, 장기 할부 판매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엔드 요건으로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판매 대금을 2번 이상 나누어서 받아야 돼요. 나누어서 받고 있죠. 2번 이상. 장기 할부 판매 두 번째 요건은 뭡니까? 자, 여기 인도일부터가 아니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1년 이상. 우리가 물건은 계약금 주고 바로 인도했죠. 24년 7월 9일. 마지막 할부금이 언제예요? 9월 9일에 받기로 했죠. 이거 1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가 맞네요. 장기 할부 판매다. 장기 할부 판매는 여러분 원칙은 뭐예요? 인도 기준 명목 가액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 1번 뭐예요? 회계처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를 했다면 인정. 예외 2번은 뭐예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서 했다면 그것도 인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회수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죠. 약속한 날이잖아요. 7월 9일에 1,000만 원 1억 받기로 했어. 12월 9일에 5천만 원 받기로 했어. 아니죠. 죄송합니다. 1억이죠. 다시 24년 7월 9일에 1억 받기로 했고 24년 12월 9일에 1억 받기로 했죠. 그래서 24년에 받기로 한 돈은 2억이죠. 25년 9월 9일에는 나머지 1억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게 회수 기일에 맞춘 매출 인식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사는 실제 회수된 거를 기준으로 24년도에는 1억하고 5천, 1억 5천만 인식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나머지 5천 합쳐서 1억 5천 받았으니까 회사는 24년도에 1억 5천, 25년도에 1억 5천 이렇게 나누어서 매출 인식했잖아요. 이거는 뭐다? 회수 기준이에요. 실제로 회수한 대로 지금 인식했다는 거예요. 세법은 뭔데? 세법이 인정하는 거는 회수 기일 도래 기준이에요. 24년도에 회수 기일에 도래한 2억을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25년도에 약속한 1억을 매출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차이가 어떻게 나요? 세법은 2억으로 맞춰주는데 인정하는 건데 회사는 1억 5천 했잖아요. 요거 플러스 5천만 원. 그죠? 물론 25년도에는 마이너스 5천만 원 해줘야겠죠? 24년도만 물어보니까 입금 산입 5천만 원. 맞죠? 입금 산입 5천만 원 하고요. 관련한 재고자산 매출원가도 같이 인식해야겠죠? 지금 원가율이 얼마? 70%라고 했어요. 70%. 원가율이 70%라고 했죠? 원가율 70%.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70%, 3,500만 원만큼을 매출 원가로 추가로 또 인식해야겠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압축 특강이니까 많은 게 생략돼 있어요.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회수기일 도래 기준과 회수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앞에서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찾아 들으시고 입금 산입 할부 매출 5천만 원 플러스 유보. 송금 산입 매출 원가 혹은 재고 자산 3,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 내가 매입을 했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가 매입했어요. 이거 뭐예요? 의제 기부금 물어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했으면 그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비싸게 사왔으니까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하면 되겠죠. 특수관계인이 아니니까 정상가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뭘로 본다? 상대방한테 기부한 걸로 본다. 자, 시가 1순위 시가는 불분명하대요. 2순위는 감정가액입니다, 여러분. 3억 5천만 원 2순위. 3순위는 3억. 재고가 아니고 주식이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땅이니까 2순위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돼요. 즉, 이 땅의 시가는 감정가액인 3억 5천만 원이에요. 정상가액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정상가액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정상이라고요. 4억 5천 5백만 원까지 비싸게 샀으면 이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주고 샀어요? 5억 주고 샀죠. 정상가액을 넘어서는 이 4,500만 원은 상대방한테 기부한 걸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을 깎아내야죠. 세법은 4억 5,500만 원까지만 취득원가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인정해요. 초과된 4,500만 원을 깎아냅니다. 송금 산입 토지 4,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이 4,500만 원은 상대방한테 기부한 걸로 보는데 상대방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예요.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한도 CV는 이거는 아니고요. 송금불산이 비지정 기부금 전액 기타 사유 유출로서 송금불산이 합니다. 자, 그 세무조정이 두 개 나왔죠? 송금불산이 비지정 기부금 4,5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차감조정 송금 산입 토지 4,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 4번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원한테 주는 거는 기준이 있든 없든 한도를 초과했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하고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여기서는 뭐만 체크하면 돼요. 이 퇴직금의 사유가 임원 취임인데 임원 취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냐 마냐의 문제예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만약에 보지 않는데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럼 이건 뭘로 본다고? 돈을 빌려준 걸로 봐요.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퇴직금을 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임원으로 취임했다. 기존의 직원이었다가 와 대박 났다 그죠? 임원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예 다른 존재가 된 걸로 봐서 퇴직한 걸로 봅니다. 직원으로서는 퇴직한 걸로 봐요. 그래서 퇴직금 준 거 직원한테 준 거니까 전액 인정. 임원한테 준 거 볼까요? 임원한테는 상여금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해요. 정관에 임원 상여금은 일반 급여의 40%라고 했는데 지금 2천만 원 더 준 거죠. 급여의 40%인데 그럼 4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줬잖아요. 그래서 직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상여. 이거 하나 나왔어요. 퇴직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 지급 사유가 뭐예요? 임원 연임이래요. 원래 임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년 연장 계약을 해서 연봉 계약을 새로 추가로 해서 이걸 줬대요. 기존 거는 정산하자. 어떻게 본다고?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을 보지 않아요. 즉 비현실적 퇴직을 보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뭘로 본다? 가지급금으로 봐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가지급금, 대여금이란 자산이니까 플러스 유보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산조정에 세무조정 두 개 나왔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상여. 그리고 비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지급한 거니까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대여금이라고 보니까 자산으로 보니까 2억 2천만 원 유보로 처리하는 거예요. 됐죠? 자, 5번. 회사는 환경 미화 목적으로 미술품 2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모두 다 비용 처리했는데 1,000만 원 넘는 거는 비용 처리할 수 없어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 1,000만 원이 안 되는 900만 원은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1,200만 원은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환경미화비. 즉 미술품이란 자산으로 1,200만 원 플러스 유보인 거예요. 모든 미술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복도 등의 환경 미화를 위해서 한 경우에 한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비용으로 떨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송금불산입 미술품 1,200만 원 플러스 유보. 자산으로 잡는 거죠. 자, 넘어가고. 재고자산입니다. 원가법으로 신고했대요. 저가법 아니고 원가법으로 신고했는데 상품 B 유행의 경과. 유행의 경과 여러분 평가 손실로 인정합니까? 유행의 경과, 진부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액 송금불산입 500만 원 유보. 재고자산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리고 C는 뭐예요? 파손이에요. 파손은 인정하는 사유예요. 하지만 파손이랑 부패는 인정하는 사유와 하지만 특이하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특이한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뭐예요? 파손 부패라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에 평가 손실로서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한 손실은 1,500만 원이지만 이 중에서 평가 손실이라고 손익계산서에 평가 손실로 계상한 8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세무조정 할 거는 없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내년에 작년에 비용 계산 못한 700만 원을 올해 할래요. 그럼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 내년에 송금불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세무조정은 뭐만 나옵니까? 500만 원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만 원 플러스 유보. 넘어갑니다. 감가상각자산을 봅니다. 감가상각자산 건물이죠. 어때요? 무신고했죠. 건물 무신고 시는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였죠. 핵심은 이번 파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회사는 작년에 감가상각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어. 올해 할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오류 수정 우리 재무회계에 있는 오류 수정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오류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정하는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세법은 이걸 어떻게 봐요? 회사는 차변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봤죠. 하지만 세법은 뭘로 봐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그냥 24년도 감가상각비로 볼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회사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거를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2,500만 원 기타라고 일단 세무조정 하나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이 2,500만 원을 어떻게? 당기에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계산한 거에다가 추가로 2,500만 원을 더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시부인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은 간단하죠. 취득가액 10억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기까지의 누적된 즉시상각의제 그리고 단기에 생긴 즉시상각의제를 더해줘야 되는데 없죠 지금? 두 개 더 할 게 없죠? 그게 10억에다가 그대로 40년 4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억 곱하기 40분의 1 한도는 2,500만 원이에요. 한도 2,500만 원인데 5천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500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두 개가 나와죠. 가산조정 방금 전에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500만 원 유보 그리고 아까 전에 이익잉여금을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감소에 대해서 회사가 한 거에 대해서 세법은 나 이거 감가상각 비용으로 볼 거야.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2,500만 원 기타 소득처분 잊지 마세요. 기타예요 기타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손금 대손충당금 자 우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봅시다. 정기 말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정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해서 플러스 유보 처리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단기에 자동 추인 사항이에요. 무조건 보자마자 이것도 입금 불산입 1,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매출채권 대손금 부인액이 3천만 원 작년에 3천만 원만큼 플러스 유보 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1,000만 원은 올해 24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소멸시효 완성은 뭐예요? 강제 상각 사유예요. 송금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밑에 대손충당금 개정. 첫 번째 중요한 거. 대손충당금 T 개정에서 세법은 기말 잔액인 5천만 원을 시부인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아실 거고요. 자 단기 상계액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2천만 원에 대한 분석.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음이에요. 여러분 부도음 6개월 이상 된 부도음에 대해서 원래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결산조정 사항인데 어때요?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면 이 매출채권이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부터 내가 못 받게 된 돈을 받을 수 있죠. 저당권을 설정해 놨으니까 너 이거 안 갚으면 내가 저거 갖고 간다 이거잖아요. 죽일 수 없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이미 돈을 받을 수 있잖아. 어떻게든 죽일 수 없는데 죽였죠. 자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불산입 500만 원 유보 채권을 다시 살리면서 비용 부인해야 돼요. 밑에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1,000만 원 결산조정사항 임의대손 사유예요. 지금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데 죽였죠?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죽였네. 밑에 채무자 회생 파산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확정된 500만 원 이거는 신고조정사항 강제로 죽여야 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아무튼 회사는 비용으로 죽였죠.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 됐죠? 자 정기 말 시점의 재무상태표상 설정대상 채권은 12억 2천만 원 단기 말 시점의 채권 잔액은 13억 5천만 원인데 밑에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사매출금 4천만 원 설정대상 채권입니다. 설정대상 채권이 아닌 건 뭐예요? 특수관계자한테 업무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빌려줬다면 그거는 제외 대상이에요.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어난 외사매출금이라면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천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임의대손 사유예요. 임의대손 사유는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죠. 나는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채권을 살려줘도 돼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는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놔두면 돼요. 설정 대상 채권이라고요. 풀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넘어온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전액을
환입합니다. 마이너스 유보로 없애는 거예요. 스텝 2. 장부에 대손 처리했지만 대손 요건을 불충족한 거. 이거 아까 전에 뭡니까? 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송금 불산입 채권 500만 원 플러스 유보. 그리고 3번 정기 대손 부인액 3천만 원 플러스 유보 중에서 단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송금 산입 채권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지금 3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도 시부인에 대한 할 겁니다. 한도 시부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합니다. 대손 충당금 내역 중에서 어디 한도 시부인은 요 기말 잔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세법은 총액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5천만 원. 이 단기 설정액으로 되어 있는 이 4천만 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상 한도액은 단기말 설정 대상 채권 가액에다가 대손 실정률을 곱한 금액을 하는데 하나씩 쫓아가 봅시다. 설정 대상 채권 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장부상 채권 단기말 잔액 13억 5천만 원 문제 제시되어 있었죠? 여기다가 뭐를 반영해주면 이게 세법상 단기말 잔액이 되나요? 그렇죠. 기말 유보 잔액을 고려해주면 돼요. 기초 유보 3천만 원 있었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다시 살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인데 잘못 죽였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채권 500만 원 플러스 유보로 살려냈죠. 플러스 유보가 더 커지잖아. 그리고 이 C는 뭐예요? 아까 전에 작년에 채권 부인되었던 플러스 유보 3천만 원 중에서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1,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죽여야 되죠. 송금 산입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니까 유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단기말 유보 잔액이 그래가지고 2,500이 되죠. 그래서 단기말 채권 잔액은 13억 5천에다가 2,500을 더하니까 13억 7,500만 원이 된 거예요. 됐고 대손 실정률은 1%와 단기 실정률 둘 중 큰 걸로 합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분모에는 세법상 채권 정기말 잔액 12억 2천만 원이 BS상 정기말 잔액 주어져 있었죠?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전기말이죠. 죄송합니다. 단기초 유보 잔액. 단기초 유보 잔액. 아까 전에 보고 왔던 이거죠. 이 3천만 원. 단기초 잔액이 정기말 잔액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3천만 원을 더하면 어떻게? 세법이 바라보는 정기말 단기초 시점의 채권 잔액은 1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떻게? 올해 얼마만큼 대송금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송금으로 보느냐? 회계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한 건 2천만 원이죠. 이 중에서 아까 A 뭐였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송금 산입에서 채권 죽였던 거지. 이거 우리 어떻게 처리했어요? 송금 불산입 500만 원 유보했죠. 송금 불산입했어요. 세법은 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했잖아. 송금에서 빠지니까 회사는 2천만 원만큼 송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법이 나는 500만 원만큼 송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이너스 500만 원. 아까 전에 C는 뭐였어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송금 산입 채권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했던 거잖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올해 이만큼 비용 처리할 거야. 비용에 더해줘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분자에 들어갈 세법이 인정하는 단기 대송금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500만 원 나누기 12억 5천만 원 하면 2%가 돼요. 이제 다 구한 거예요. 단기말 설정 대상 채권 가액인 13억 7,500만 원에다가 대손 실정률 2%를 곱하면 세법상 대손 충당금 한도 금액은 2,750만 원이 돼요. 근데 회사 설정액은 얼마다? 5천만 원이에요. 얼마가 과해요? 2,250만 원이 과하죠. 송금 불산입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2,250만 원 유보. 이제 이거를 세무조정 하러 갑니다. 거의 막바지죠. 가산조정. 아까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다. 잘못 죽였다. 다시 살려라. 부도음 500만 원 유보. 그리고 방금 마지막 네 번째 세무조정.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2,250만 원 유보. 가산조정 2개 했고요. 차감조정은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죠.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죽였죠. 그리고 여기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00만 원을 입금 불산입해서 마이너스 유보로 전액 추인해서 없앤다고 했죠. 세무조정 4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계를 잊지 마라. 가산조정이 합계,
차감 조정의 합계 다 적은 다음에 이거를 경정계산서에다가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 갖고 와요. 쭉 적으시고 세율 여기도 여러분 문제 3번에도 세율 구간 주어져 있을 겁니다. 2억까지는 9%, 2억 초과분은 19%. 이거를 이용해서 산출세액을 뽑아내요. 1억 3,532만 5천 원 뽑아내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가산세 1,000만 원. 가정의 숫자죠. 가정한 숫자 이거 주신 거 그대로 여기 갖다 써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빈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1억 4,532만 5천 원을 내야 되는데 기존 신고할 때 7,272만 원을 냈으니까 이만큼은 기납부로 빼야죠.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조사 결과 우리가 추가로 내야 될 돈이에요. 얼마예요? 7,260만 5천 원. 이만큼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길었습니다. 2024년도 강의가 이제 주관식도 하고 객관식도 하는 제가 한 권짜리로 말 그대로 제 교재 이름이 늘 올 인원이지만 올해는 말 그대로 100점은 못 받더라도 이 한 권을 보면 합격은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강의도 시간이 꽤 길게 갔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꼼꼼하게 이론 정리부터 하면서 했고 주관식도 최대한 이제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용으로 압축 특강도 이제 지금 이 강의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 올해 2024년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필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에필로그가 제가 이제 프롤로그라고 교재 처음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윤하의 로켓 방정식의 저주란 곡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효율이 딱 맞게 어떤 추가적인 어떤 투입이 과하지 않게 딱 맞는 만큼만 투입해서 완벽하게 적정한 속도, 적정한 거리를 딱 가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것만이 사실 정답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뭐 또 추석 때 이런 시간을 또 평소처럼 그런 개인 정비 시간에 주말이랑 이런 쉬는 시간, 노는 시간, 주말이랑 밤 시간 이럴 때 이용해서 교재를 만들고 강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이 쉬는 날 휴일인데 이제 이렇게 강의도 만들고 있고 합니다. 사실 늘 이제 저도 물론 여러분 저는 강의하는 게 꿈이고 강의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제 보람이고 꿈이기 때문에 강의하는 순간이 그냥 제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늘 살고 있고 교재랑 강의 준비할 때도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교재랑 강의가 나는 지금 좀 힘든 시간이지만 노력하는 시간이 고통도 있고 힘들지만 이게 언젠가는 완성이 되어서 이 전국으로 이게 민들레가 퍼지듯이 꽃씨가 퍼져 나가서 어딘가에서 이 필수 자격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강의를 준비를 합니다. 교재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합격하고 나서서 저한테 이제 메신저나 메일이나 뭐 개인적인 어떤 연락으로 고맙다. 네 강의와 교재가 나름 그래도 도움이 되어서 이번에 필수 자격 마스터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연락 받고 하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얼굴도 모르고 그러신 분이지만 그래 어딘가에서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가슴 벅차고 기쁩니다. 제가 이번 특히 올해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마침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 윤하 가수가 이런 가사를 써서 되게 많이 와닿아가지고 한국 반복으로 진짜 많이 듣고 요즘 있는데 이 가사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나 진짜 효율 좋게 오차 없이 높이 가고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고 싶고 누가 그렇게 막 그 인고의 어떤 그런 시간을 막 겪는 걸 즐기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즐길 수는 없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차근차근 하루하루 내가 열심히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그걸 그냥 메꿔가는 것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최선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제가 한 해 한 해 살고 순간 이렇게 지나면서 늘 깨닫습니다.
또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한 번에 그냥 그런 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저도 이번에만 해도 이 교재와 강의에 되게 많은 몇십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다 세보진 않지만 뭐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늘 이제 막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 강의와 교재를 준비해서 이번에 지금 마무리 마지막 시간인데 24년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 그 나름 힘을 내 가지고 막 즐겁게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즐거운 일도 그 하는 순간에는 그거를 힘든 걸 참고 해야지 즐거운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가 막 운동 같은 것도 운동하는 순간이 무슨 게임처럼 술 마시는 것처럼 즐겁진 않잖아요, 보통. 그거를 참고 했을 때 보람도 차고 즐겁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유난히 사실 이런 감정이 많았어요. 뭐 되게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버텨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좀 막 참고 하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또 이제 올해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오니까 막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새로운 교재를 하는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또 이제 올해 어떻게 할지 구상도 하고 그걸 하루하루 실천하는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남는 제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걸 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 이 끝까지 오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한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늘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이게 저한테는 우리 뭐 예를 들면 교재 다운로드 하시고 뭐 이제 강의 들어주시고 그 조회수 1, 다운로드 1 이게 저한테는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눈에 보여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유튜버가 뭐 조회수가 어떻더라 뭐 몇천이더라 몇만이더라 몇십만이더라 그거하고 비할 바 없이 여러분 제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 무슨 재미난 유튜브처럼 재밌어서 보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그래 이거 도움이 되니까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고도 계속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퇴근하시고 육아하시면서 주말에 막 제 강의 이용해 가지고 들어주실 거를 생각하면 그 조회수 1의 가치가 그 무게가 1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저는 부럽지 않아요. 조회수 1이 저한테는 그게 1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같이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무게감을 느끼고 저도 항상 책임감 이런 걸 느끼면서 책무로서 그리고 제 보람으로서 제 취미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강의 준비하고 교재 만드는 게 취미면서도 나름대로는 이게 어느 정도 책무라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취미이자 책무가 이렇게 중첩되는 그래도 삶을 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거 아닙니다. 약간 진짜 눈물 날 것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이긴 한데 올해도 그래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순간이 오네요. 너무너무 지금 이걸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안 운다고 말하니까 진짜 더 울컥하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시고 제가 2018년부터 7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2024년이니까 7년째 회계실무랑 조사요원 우리 그 재직자분들 혹은 또 신규자분들한테 내가 그래도 이만큼 노력하고 한 만큼이 어딘가에서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 언제까지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이라는 게 저는 그냥 언제까지나 쭉 그냥 강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삶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능력이 닿는 한은 언제나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합격하신다면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라도 뭐 메신저나 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주신다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보물입니다.
저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 메신저 이런 게 오면은 메일이 오면 메신저나 메일이 오면 저 그거 다 캡처해가지고 보물 상자 폴더에 따로 넣어놔요. 힘들거나 할 때 그럴 때 보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무튼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 회계 실무든 조사 요원이든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